챕터 5 법정에서의 참극. 수사일지. 1974년 10월 17일 오후 2시 30분 한강시 지방법원 영등포 지원 1호 법정에서 사법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피고인 고민철이 재판 진행 중 양말 속에 숨긴 30cm 길이의 줄칼로 증인 안창호 씨를 살해한 것이다.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다. 오후 2시 송기방 판사의 주재하에 협박죄 재판이 시작되었다. 안창호 씨가 증인석에서 협박 편지 관련 증언을 하고 있었다. 2시 20분경 고민철이 갑자기 수갑을 푼 채로 일어섰다. 그는 미리 제작한 도구로 한쪽 수갑을 풀어둔 상태였다. 양말 속에서 줄칼을 꺼내어 검사석으로 돌진했다. 이태창 검사가 몸을 피하자 고민철은 판사석으로 향했다. 송기방 판사는 법정 뒷문으로 급히 대피했다. 교도관들은 다른 피고인들의 동요를 막느라 고민철을 즉시 제압하지 못했다. 고민철은 다시 방향을 바꾸어 안창호 씨에게 달려들었다. 안창호 씨는 1호 법정을 빠져나가 2호 법정문 뒤로 피신했으나 고민철이 뒤쫓아와 흉기로 급소를 찔렀다. 안창호 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송 중 사망했다. 사인은 심장 관통상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였다. 고민철은 범행 후 근처 경동산업사 빌딩으로 도주했다. 건물 화장실에서 약 1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한 후 자수했다. 체포 당시 왼손에는 반쯤 풀린 수갑이 오른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었다. 이 사건으로 법정 보안체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일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내가 그토록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안창호 씨가 법정에서 살해당했다. 고민철 그놈이 양말 속에 칼을 숨겨왔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오늘 오후 나는 법원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그런데 정말로 그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다. 2시 반쯤 법원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우르르 밖으로 뛰쳐나왔다. 살인이야. 법정에서 살인이 일어났어. 급히 법원으로 뛰어들어갔다. 1호 법정은 아수라장이었다. 의자들이 넘어져 있고 바닥에는 피가 흘러 있었다. 2호 법정 근처에서 안창호 씨를 발견했다. 가슴에서 피가 솟구치고 있었다. 경감님. 하고 나를 알아보시더니 그대로 의식을 잃으셨다.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이미 늦었다. 안창호 씨는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숨지셨다. 마지막 순간까지 영희가 라고 중얼거리셨다고 한다. 교도관들이 7명이나 있었는데도 막지 못했다. 다들 당황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변명만 늘어놓았다. 다른 피고인들이 달아나지 않게 막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하더라. 고민철이 어떻게 칼을 법정에 가져올 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양말 속에 30cm짜리 줄칼을 숨겼다니. 몸수색은 대체 어떻게 한 건가? 더 충격적인 것은 고민철이 수갑을 푸는 도구까지 미리 준비했다는 사실이다. 나무젓가락을 깎아서 만든 도구로 수갑을 풀었다고 한다.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으면. 고민철을 체포할 때 봤는데 전혀 후회하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이제 복수했다는 식으로. 안창호 씨의 마지막 모습이 자꾸 떠오른다. 공포에 질린 눈으로 법정을 빠져나가던 모습. 그분을 보호하지 못한 내 자신이 원망스럽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아내도 충격받아서 말을 잇지 못하더라. 그럼 이제 딸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길래 답할 말이 없었다. 안영희 씨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어떻게 알려야 할까? 어머니, 외할머니에 이어 아버지까지 잃었으니 그분이 이 소식을 감당할 수 있을까? 법원 보안이 이렇게 허술했다니. 고민철 같은 흉악범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이제라도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다. 안창호 씨는 돌아오지 않는다. 고민철 때문에 한 가족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내일부터 고민철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가 시작된다. 이번에는 법정살인죄가 추가된다. 사형은 확실하다. 하지만 그것으로 안창호 씨가 살아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챕터 6 수사와 책임 추궁. 수사일지. 1974년 10월 18일 고민철의 법정 살인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우선 고민철이 어떻게 흉기를 법정에 반입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교도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고민철은 교도소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줄칼을 미리 준비했다. 이를 날카롭게 갈아서 살상용 흉기로 만들었다. 걸레 조각을 줄칼에 감아 손잡이를 만들고 양말 속에 숨겼다.
또한 식사 시간에 나온 나무젓가락을 깎아내어 수갑을 푸는 도구를 제작했다. 재판 당일 이 도구로 한쪽 수갑을 미리 풀어둔 상태였다. 교도관들의 몸수색이 얼마나 허술했는지가 명백히 드러났다. 당시 몸수색을 담당한 교도관 2명은 설마 양말 속에 그런 긴 칼을 숨길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법무부는 즉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단행했다. 교도소장과 보안과장을 직위해제했다. 몸수색을 담당한 교도관 2명을 구속하고 사명을 파면했다. 법정 내의 보안체계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교도관 7명이 있었음에도 고민철의 범행을 막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앞으로 흉악범의 법정 출석 시 보안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고민철에 대해서는 살인죄가 추가로 적용된다. 이미 무기징역을 받은 상태에서 법정 살인까지 저질렀으므로 사형은 확실하다. 피해자 유가족인 안영희 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입원 치료 중이다. 국가가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발생한 참사에 대한 보상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기. 오늘 교도소를 직접 가서 수사했다. 고민철이 어떻게 그런 정교한 범행을 준비할 수 있었는지 보니까 소름이 돋았다. 작업장에서 줄칼을 몰래 가져와서 날카롭게 갈았다. 걸레 조각으로 칼자루를 만들고 젓가락을 깎아서 수갑 푸는 도구를 만들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계획했던 것 같다. 교도관들과 이야기해보니 할 말이 없어 보였다.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는 변명만 반복하더라. 몸수색도 형식적으로만 했다고 한다. 특히 양말 속까지는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나? 30cm짜리 칼을 양말 속에 숨겼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 이런 허술한 보안으로 어떻게 흉악범들을 관리한다는 건지. 교도소장을 만났는데 완전히 당황해 있었다.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라. 하지만 이미 늦었다. 법무부에서 관련자들을 처벌한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안창호 씨가 살아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고민철의 감방도 가봤다. 그놈이 어떻게 그런 도구들을 만들 수 있었는지 현장을 확인했다. 정말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 감방 동료들 말로는 고민철이 몇 달 전부터 곧 복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중얼거렸다고 한다. 법정 출석 날짜가 정해지자 더욱 들뜬 모습을 보였다더라. 안영희 씨를 병원에서 만났는데 정말 불쌍했다. 아버지의 죽음 소식을 들었는지 물어보니 아직 알려주지 못했다고 한다. 정신 상태가 너무 불안정해서. 의사 말로는 안영희 씨가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어머니, 외할머니, 아버지를 모두 잃었으니 당연하다. 고민철 한 놈 때문에 한 가정이 완전히 파괴된 것이다. 집에 와서 아내와 이야기했다. 국가가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하더라. 맞는 말이다. 우리가 안창호 씨를 보호하지 못했다. 이번 사건으로 법정 보안이 강화된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범죄자들의 보복 위협으로부터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고민철은 이제 확실히 사형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3명이 죽었다. 너무 큰 대가를 치렀다. 내일은 검찰에 가서 추가 기소권에 대해 상의해야 한다. 고민철이 최대한 빨리 사형을 받기를 바란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안창호 씨의 명복을 빈다. 챕터 7 재판과 사형 선고. 수사일지 1974년 12월 6일 고민철에 대한 법정살인 사건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피고인 고민철은 법정에서의 살인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완전한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이미 무기징역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계획적 살인을 저질렀다. 더 이상 교화 가능성이 없으며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형을 선고했다. 첫째, 피해자가 총 3명에 이르는 연쇄살인범이다. 둘째, 범행 수법이 극도로 잔혹하고 계획적이다. 셋째, 법정에서의 살인은 사법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다. 넷째, 반성의 기색이 전혀 없어 교화 가능성이 없다. 고민철은 사형 선고를 받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할 말은 다 했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변호인은 즉시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사형이 확정되었다. 1976년 3월 9일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여 사형이 최종 확정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법정 보안이 대폭 강화되었다. 흉악범의 법정 출석 시 몸수색을 이중으로 실시하고 교도관 수도 증언되었다.
또한 증인 보호제도도 새롭게 도입되었다. 피해자 안영희 씨는 여전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국가 차원의 배상과 함께 지속적인 치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기. 고민철이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재판을 방청했는데 그 놈이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어서 화가 났다. 사형 선고를 받고도 예상했던 일이다라는 식으로 말하더라. 정말 인간이 맞나 싶었다. 안창호 씨, 김순자 씨, 박금순 할머니. 세 분의 목숨을 빼앗고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놈이다. 이런 놈은 정말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 검찰에서 사형을 구형했을 때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피해자 가족들과 지지자들이 와 있었는데 다들 눈물을 흘리더라. 너무 늦은 정이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재판 과정에서 고민철의 범행 동기가 더 명확해졌다. 그 놈은 안영희와 결혼하기 위해 반대하는 가족들을 모두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정말 소름 끼치는 발상이다. 법정에서 안영희 씨의 진술서가 낭독되었다. 저 때문에 가족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라는 내용이었다. 듣는 내가 다 가슴이 아팠다. 변호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했을 때는 정말 어이가 없었다. 고민철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데 심신미약이라니. 다행히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으로 법정 보안이 대폭 강화된다고 한다. 몸수색을 이중으로 하고 교도관 수도 늘린다더라. 진작에 그랬어야 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다. 안창호 씨가 살아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그분의 마지막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안영희 씨를 병원에서 만났는데 많이 좋아지셨다. 아직도 치료가 필요하지만 예전보다는 안정되어 보였다. 고민철이 사형을 받았다니 조금은 마음이 놓입니다. 라고 하시더라. 하지만 그분의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을 것이다. 가족을 모두 잃은 아픔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국가가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니 평생 지원해드려야 한다. 아내와 이야기하면서 느낀 건데 이런 사건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다. 범죄자들이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잔혹해지고 있다. 경찰로서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고민철의 사형이 집행되면 이 사건은 완전히 끝난다. 하지만 남겨진 교훈은 크다. 피해자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법정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안창호 씨의 명복을 빈다. 챕터 8 사형 집행과 교훈. 수사일지. 1976년 12월 28일. 고민철의 사형이 서울구치소에서 집행되었다. 오전 6시 사형수 고민철과 김대도에 대한 사형이 동시에 집행되었다. 고민철은 향년 36세로 생을 마감했다. 1974년 4월 출소 후 불과 2년 8개월 사이에 연쇄살인, 협박, 법정살인까지 저지른 그의 범죄 행각이 마침내 끝났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 사법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특히 법정에서 증인을 살해한 사건은 전무후무한 일로 사법부 보안체계의 전면적 재검토를 가져왔다.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었다. 첫째, 범죄자의 보복 위협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위험한지 확인했다. 둘째, 피해자 보호제도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셋째, 법정 보안의 허점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깨달았다. 이 사건 이후 도입된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증인 보호제도 신설, 법정 보안 강화, 교도소 내 몸수색 절차 개선, 피해자 지원제도 확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범죄자의 보복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피해자 안영희 씨는 현재 새로운 이름으로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신적 회복도 상당히 진전되었다. 이 사건의 기록은 후세 수사관들의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이런 참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일기. 고민철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복잡한 기분이다. 당연히 받을 벌을 받은 것이지만 이 모든 일이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3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한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안영희 씨가 그나마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새로운 이름으로 다른 지역에서 새 삶을 시작하고 있다고 한다. 정말 다행이다. 하지만 그분이 평생 안고 가야 할 상처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어머니, 외할머니, 아버지를 모두 잃은 아픔. 그리고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죽었다는 죄책감.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다.
경찰로서 단순히 범인을 잡는 것만이 아니라 피해자를 끝까지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처음에 고민철을 체포했을 때 나는 이 사건이 금방 끝날 줄 알았다. 단순한 가정폭력 사건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더 큰 비극의 시작일 뿐이었다. 고민철이 감옥에서 협박 편지를 보낼 때부터 불안했다. 그리고 법정 출석을 앞두고는 정말 나쁜 예감이 들었다. 그 예감이 현실이 되었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안창호 씨의 마지막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법정에서 도망치시던 그 공포에 질린 모습. 영희가 라고 하시던 마지막 말씀. 내가 그분을 보호하지 못했다. 경찰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평생 가슴에 남을 아픔이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이 바뀌었다. 증인 보호제도가 생겼고 법정 보안도 강화되었다. 피해자 지원 제도도 확대되었다. 앞으로는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범죄자들의 보복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더욱 발전하기를. 나도 앞으로 남은 경찰 생활 동안 이 교훈을 잊지 않겠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것을. 은퇴할 때까지 이 사건을 기억하며 더 나은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안창호 씨, 김순자 씨, 박금순 할머니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것으로 고민철 사건의 모든 기록을 마친다. 이 기록이 후배 경찰들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라며. 1976년 12월 30일 한강시 중부서 강력반 박민수 경감